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80억 세계인의 성시 몽골편 맡은 어권자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몽골에 가서 몽골의 은하계를 보는 그런 여행 상품이 한국에서 인기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몽골의 밤하늘에 가득한 그런 별들을 보면서 몽골의 전통적인 집은 게르에서 잡는 경험이 아마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몽골에서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몽골의 이 전통적인 집은 게르는 현대에서도 널리 볼 수 있습니다. 몽골의 지방인 시골은 물론이고 또한 울란바토르 도시의 변두리 지역으로 가면 이 게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근현대 시대의 몽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울란바토르 도시의 중심으로 갈수록 또 인프라 시설이 잘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현대적인 건물들이 들어서 있고 아주 선진적이고 현대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양면적인 매력을 보이는 울란바토르 도시에서 최근에 또 하나의 또한 매력적인 점이 울란바토르 도시 시내가 점점 한국을 닮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GS, CU, 이마트 등 그런 유통업체들을 비롯하여서 또 한국의 식당들도 많이 있고 또한 한국의 커피집들도 많이 들어서 있고 뿐만 아니라 거리에서는 어느 정도의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아마 몽골을 방문 중인 한국 여행객이라면 고향이 그립지 않은 그런 멋있는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잠시 몽골 속의 재미를 소개했는데요. 이어서 그러면 이러한 몽골에서 이 성씨는 어떤 형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또한 이 몽골의 성씨는 고대의 그런 부족 사회와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고대의 부족들이 어떤 부족들이 있었는지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의 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씨를 알고 뿌리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그런 혈통적인 중심의 문제가 아니고 이 성씨 뒤에는 해당 그런 민족의 존재 여부가 갈라지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몽골도 이 성씨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몽골 성씨는 어떤 형태인지 한번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사진은 몽골의 주민등록지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주민증은 세계에서 유명한 인물인 칭기스칸의 주민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주민증에는 주민의 이름은 또 선명히 세 가지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이름이 바로 성씨입니다. 그래서 칭기스칸의 성씨는 보르전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바로 부친명인데요. 그래서 칭기스칸의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나를 부르는 본명인데요. 그래서 칭기스칸의 본명은 데무진입니다. 자, 이렇게 주민증에는 성씨가 잘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 특별한 그런 공식적인 그런 양식을 제외하면 이 성씨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주로 부친까지 쓰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몽골 속의 유명한 인물들의 성을 잠시 소개를 하고 싶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그분들의 성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인터넷상에
공식적인 프로파일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마저도 이분들의 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민증에는 성씨가 있는데 실제로 이 성씨가 가지는 의미가 몽골에서는 조금 희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몽골 국가등록청에 따르면 이게 몽골인의 성씨는 한 9만 2천 개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9만 2천 개라는 이 숫자가 지금 현재 몽골의 인구 수인 그 380만 명에 비하면 상당히 또 큰 숫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몽골인의 그 성씨는 왜 이렇게 많아져 버린 걸까요? 또 거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 몽골은 고대의 그런 시족 사회였기 때문에 이 성씨가 때로는 그 시족명이 되기도 하고 부족명이 되기도 하고 또한 그 나라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성씨를 고대부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활용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반면 아니다, 몽골족은 그 성씨를 사용한 적이 없다. 그 지배층을 제외하면 그 하민층에서는 성씨를 기록하고 족보를 기록했다는 역사가 없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 상황이 어떻든 1925년에 그 몽골 정부에서는 성씨를 쓰지 말자, 이제 성씨 쓰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당시에 정부에서 이런 특별한 명령을 내린 거에 대한 또 일가에서는 이 정부의 조치가 당시에 러시아의 그런 의도적인 조치였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와 관련해서 다양한 그런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는 당시에 러시아는 몽골 사람들의 이렇게 결속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성씨를 쓰는 것을 없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르게 아니다. 당시에 러시아는 그 몽골 쪽의 엘리트층 예를 들어서 좋은 비를 말살하기 위해서 이 성씨를 쓰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한편 또한 당시 몽골은 그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씨 자체가 이 공산주의 제재하고 걸맞지 않기 때문에 성씨를 사용하는 것을 없앴다. 이 성씨 자체가 봉건제의 그런 묵은 흔적이다. 이렇게 봐서 성씨를 없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유가 어떻든 간에 이후 70년이 지나고 나면 그 몽골에서 성을 아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족 간의 혼인이라든지 그런 점점 그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심지어 국가 안보까지 고려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로 부상했습니다. 그래서 1992년에 정부에서는 다시 우리는 이제 성씨 없으면 안 되겠다. 성씨를 회복하자라는 그런 대국민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70년이 지나고 이제 내 성을 몰라버린 국민들은 있지도 않은 새로운 성을 만들어야 했고 아니면 중세시대의 그런 유명한 성씨 중에서 이렇게 빌려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9만 2천 개라는 이렇게 많은 성씨를 이렇게 성씨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었습니다. 또한 그 중세 시대의 이 징기스칸의 성씨가 보르즈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몽골 국민들은 이 보르즈건 성씨를 선호하고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보르즈건 성씨를 빌렸다가 쓰는 바람에 지금 몽골 국민의 22%가 이 보르즈건 성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당시에 성씨 회복 운동의 의미가 상실된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분들 사이에는 그런 혈통적인 관계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모두 다 이 92,000개의 성씨가 다 혈통 관계가 없는 성씨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혈통 관계가 있는 성씨가 그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안데아깅라는 성씨 하나를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사진은 제 주민증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증에는 제 선명은 아까 징기스칸의 주민증에서 보신 바와 같이 3가지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그 맨 위가 안데아깅라는 제 성씨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안데아깅라는 말은 한국말로 번역하면 안디아네라는 뜻이 되겠고, 이 안디아라는 말은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별명으로 성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버지가 당시에 그 성씨 회복 운동 당시에 할아버지의 별명으로 성을 만든 것은 그래도 그 성씨 회복 운동의 그 의미를 잘 파악하고 잘 실천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안데아깅라는 성씨를 가진 사람들은 제 형제에 이어서 오빠와 남동생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서로 간의 혈통 관계는 있는 것이죠. 이처럼 또한 혈통 관계가 있는 성씨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92,000개의 이렇게 많은 성씨를 가진 이 380만 명 그 현재 몽골 인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자, 몽골 인구의 나이를 보면 그 0에서 14세의 인구는 총 인구의 31.5%를 차지하고 있고, 또 15에서 64세 인구는 총 인구의 절반 이상인 64.4%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65세 이상의 인구는 아주 낮은 비율로 4.1%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그 인구의 평균 나이는 27.9%로 또 세계에서 비교적 젊은 인구를 가진 나라에 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혼하는 나이는 평균으로 27.7로 또한 비교적 젊은 나이에 결혼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 통계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몽골 인구의 그 61.4%가 어떠한 형태의 종교를 믿고 있고, 자, 이 중에 거의 대부분인 86.2%가 불교를 믿고 있고, 또 4.9%는 이슬람을 신앙을 하고 있고, 또 4.7%는 무당을 믿고 있고, 그 3.5%가 기독교 신자이고 0.7%는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 인구가 사는 그 지역을 보면 그 몽골 인구의 거의 절반 정도가 46.2%가 울란바토르 도시에 지금 모여 살고 있는데, 다른 지역인 그 한가 지역의 인구를 보면 총 인구의 18.6%, 또 중안 지역을 보면 15.8%, 서방으로 가보면 12.6%, 또 동방에서는 6.8%밖에 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의 그 거의 절반이 울란바토르 도시에 모여 있으면서 지방의 인구 밀도는 현저히 또 낮은 비율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방의 인구 밀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몽골은 그런 여러 민족의 다양한 사람이 이렇게 아울려서 사는 그런 다민족 국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지 그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사진은 몽골에 있는 민족들 사진입니다. 그래서 다 전통복을 입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한국 분들이 잘 아시는 가자흐 민족이 있고, 부랴트 민족이 있고, 우량카 민족도 있고, 그 위에도 바르그 도루드 등 이렇게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는 가운데 이 하흐 민족이 가장 많습니다. 그 지도를 보면 그 연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하흐 민족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이렇게 저도한 할학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통계청의 또 통계에 따르면 이 할학 민족이 총 인구의 82.4%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순서로는 가자흐 민족이 3.86%가 되고, 다른 민족들은 1 내지 2%로 아주 그 적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다양한 민족이 그 몽골 지역에 와서 살게 된 건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몽골 지역은 아득히 먼 옛날부터 또 인간의 생활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대인의 생활터들이 몽골 지역에서 비교적 이렇게 잘 발견이 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인간 내 유굴로는 지금으로부터 10만 년 전에 유굴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 유굴이 그 어로도스의 야망오스라는 곳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굴을 보면 작은 귀에 작은 두개골과 작은 이마를 가졌고 이렇게 눈썹이 튀어나왔습니다. 마치 그 인류의 조상인 네안데르탈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 몽골은 언제부터 국가가 존재했느냐? 근데 국가가 있었다는 역사로는 확인되는 바는 없지만 국가 비슷한 그런 시스템이 존재했을 법한 그런 질서적인 흔적이 보이는 시대가 흉노 제국의 이전의 그 반석묘하고 사슴돌 문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슴돌하고 반석묘는 시베리아하고 그 몽골 지역에서 이렇게 흔히 발견되는 그런 여러 개의 사슴이 그려져 있는 그런 고대의 거석 기념물인데요. 몽골 지역에서는 한 550개 정도의 이 사슴돌이 발견이 되고 2023년에 유네스코의 그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완료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슴돌이 높이가 1.5m에서 7.5m까지 이렇게 있는데 모두 다 이렇게 동방을 향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이 사슴돌하고 반석묘는 만약에 발견이 되면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동시에 발견되는 게 일반적이어가지고 이게 그래서 고대 학자들이 이 사슴돌하고 반석묘는 그 전동기 시대 고대의 몽골 사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가졌던 그런 인물들의 그 무덤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동기 시대에 그러면 이 사슴돌과 반석묘를 통해서 어느 적은 그런 계급 사회가 존재했더라면 흉노 제국 이전에도 몽골 지역에서는 또 국가 비슷한 그런 제도나 그런 사회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또 강하게 제기됩니다. 자, 그리고 국가가 있었다는 역사로 확인되는 또 최초의 나라는 다름 아닌 흉노 제국입니다. 그래서 몽골 지역에서 이렇게 국후로 확인이 가능한 나라는 이 흉노 제국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 흉노의 뿌리와 관련해서 신화나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아직은 확인된 바는 없는데요. 하지만 이 흉노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졌다고 믿고 있었고 하늘, 달, 해를 숭배했음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몽골 사람들은 자신들을 늑대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징기스칸의 부레와 관련된 기록이 몽골 비사는 그 몽골 역사에 대한 문헌입니다. 고대의 문헌인데요. 준서시대의 문헌인데요. 그 몽골 비사에 그런 내용이 실려 있기 때문이다. 자, 징기스칸의 뿌리는 높은 하늘로부터 내려준 보르트천이다. 그 부인 과마를리다. 바다를 건너와 오는가모리 보르흥할돈산에 터를 찾고 바트자간 자가 났다. 자, 이 기록에 나타나는 이 부르트천이 바로 징기스칸의 조상이 되겠고, 이 부르트천이라는 말은 몽골 말로
한국말로 푸른 늑대라는 말입니다. 푸른 늑대.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푸른 늑대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트처는 몽골에서 역사적인 인물로 인정이 되고 몽골 쪽의 뿌리로 조상으로 여겨지는 인물입니다. 이렇게 늑대로부터 비롯된 몽골 쪽은 그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때론 강해지고 때론 또 약해지면서 역사를 이어가면서 현재의 몽골 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 현재의 몽골 사람은 그 몽골 지역에서 이렇게 역사상 있었던 그 많은 여러 그 목축 민족들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지금 몽골 학계에서는 몽골 사학계에서는 고대의 흉노하고 선비를 비롯하여서 최근에 유언까지 이렇게 몽골 쪽의 대표 뿌리 부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몽골 사람들은 고대의 사회가 이게 시족 사회였기 때문에 이 성씨를 잘 이렇게 중요히 생각하고 잘 활용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몽골 성씨는 이 부족의 역사와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몽골의 성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몽골의 고대 부족들에 대해서 그 역사적인 배경을 이렇게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순서로는 그 몽골 지역에서 고대에는 어떤 국가들이 부상했는지 잠시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국토맥은 고대의 환국에 이어서 배달 조선으로부터 비롯되는 바와 같이 몽골의 국토맥은 흉노 제국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흉노 제국부터 준세의 그 몽골 제국 이전까지 이 기간에 몽골 지역에서 어떠한 국가들이 있었는지 화면에서 도표를 통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초기에 보면은 이게 흉노하고 동호가 나란히 있었는데, 이 흉노하고 동호, 이게 도표에는 없지만 그 흉노하고 동호 말고도 여러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이 흉노하고 동호가 있었는데, 나중에 기원전 3세기경에 흉노가 동호를 이렇게 흡수합니다. 그래서 흉노 제국 시대가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흉노 제국이 해체되고 나서 그 몽골 지역의 지배자로 선비가 등장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선비 제국 지배하에 이 여러 목적 민족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 선비가 해체되고 나니까 이렇게 여러 부족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분열의 시대, 이렇게 다양한 목적 민족들이 다시 역사 무대에 등장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분열의 시대라고 하고, 이 시대의 대표적으로 유언하고 도요컨하고 닭발위를 또 대표적인 그런 국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555년까지 몽골 쪽들이 몽골 지역을 지배를 했지만 55년부터 이제는 몽골 쪽이 아니라 투르키의 부족들이 몽골 지역을 지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투르크, 위구르, 키르기스 등 이렇게 투르키의 부족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쭉 몽골 지역의 지배자로 투르크족들이 활동하다가 10세기경에 이르러서 이제는 거란이, 또 몽골 쪽계의 거란이 다시 몽골 지역을 지배를 하게 됩니다. 이 거란이 몽골 제국 이전에 있었던 마지막 이렇게 부족입니다. 마지막 나라입니다. 그래서 13세기가 되면 이제 몽골 제국 시대가 이어집니다. 자, 이 부족들의 간단히 어떠한 흐름을 통해서 몽골 지역의 이렇게 지배자로 이렇게 등장했는지 간단하게 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그 중국 사서에 의해서 그 몽골 지역에 있었던 여러 목족 민족들을 귀방, 귀, 백디, 북디, 흉노, 호, 훈, 또 이렇게 딴머리인, 또 높은 수레인, 이렇게 다양하게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이 흉노는 당시에 자신들을 되게 호나 훈 등으로 부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몽골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흉노가 당시에 그 19개의 아임막으로 부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중에 5개의 큰 성씨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성씨를 보면 호연씨, 연제씨, 수복씨, 난씨, 구름씨 등입니다. 자, 이 5개의 성씨 중에서 이 호연씨가 현재의 몽골 쪽에 가장 가까운 성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그 고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이 목족 민족들이 이렇게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았는데 기원전 3세기부터 이 흉노족이 이렇게 활기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여러 그 목족 부족들을 흡수하고 전복함으로써 커다란 그 대제국을 이렇게 건설합니다. 그래서 흉노의 그 전성기의 영토를 보면 북쪽으로는 바이칼 호수, 남쪽으로는 오로토스, 만리장성 오로토스까지 가고 서쪽으로는 일타르호테, 신장까지 가고 동쪽으로는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넓은 영토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치의 중심은 그 몽골 지역에 있었던 그 어르흥 돌강 유역에 있었던 그 흉노족의 황실을 중심으로 이게 정권을 펼쳤습니다. 자, 이 흉노의 활약은 목돌 선호와 관련이 깊습니다. 자, 목돌은 원래 그 선호 위에 계승자로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사람인데요. 이 선우라는 말은 중국의 황제라는 말과 뜻이 비슷하고 그 흉노의 바로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목돌이 원래 이렇게 선우가 될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이 목돌이 그 유배지에 있었는데 이 유배지에서 이렇게 뛰어난 실력으로 도망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흉노의 선우였던 이 목돌의 아버지인 도맨선우가 이 목돌을 칭찬하고 이게 좌현 왕위를 하사하고 만군장에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군장의 장군이 되고 나서 이 목돌의 훗날에 큰 제국을 세울 그런 대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목돌의 그 전쟁 전략도 남달랐는데요. 이 흉노는 목돌의 제위 시기에 중국에는 한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라는 유방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유방이 어느 날 이 흉노의 군대를 쫓아서 멀리 북상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알고 보니까 나중에 목돌의 유방을 일벌어 이렇게 유인하기 위한 그런 전쟁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몰랐던 유방은 흉노 군대를 쫓다가 이게 백등산에서 흉노 군대에게 7일간 보위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유방이 이제 목숨이 위협해지고 이제 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목돌의 완비에게 이렇게 큰 선물을 주고 이게 포위해서 겨우 불려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장안으로 도망치고 그 장안에서 다시 사신을 보내서 이 흉노에게 3가지 조건으로 조공을 바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공의 내용을 보면 먼저 매년 한나라는 흉노에게 쏨, 쌀, 비단, 술 등으로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하였고 또 한 황실의 여자를 흉노의 비로 바친다가 있었고 또한 흉노의 선우와 한의 황제는 형제 맹약을 맺고 화친을 한다. 이렇게 3가지 내용으로 조공을 바칠 약속을 합니다. 이처럼 당시의 흉노는 이게 한나라가 조공을 바칠 정도로 그런 커다란 제국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흉노는 이게 큰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 제국의 구성에는 몽골계의 부족들뿐만 아니라 두르계의, 함리칸계의 이렇게 다양한 부족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배층은 흉노 쪽이 이 다양한 민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군사 정권 하에 그런 동해를
이렇지만 기본적으로 흉노의 경제적인 기반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성 부족 간의 관계도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훗날에 단점이 되고 이 흉노는 또 한나라의 이간질에 또 이렇게 영향을 받고 53년에 남흉노하고 북흉노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이 남흉노가 이 한나라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연합군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래도 북흉노는 이제 나라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이 한나라하고 남흉노의 연합군과 여러 번 전투를 벌입니다. 하지만 이게 성공을 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패하고 당시에 그 돈 투르키스탄에 잠시 머물다가 먼 서양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아틸라의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 아틸라는 그 신의 재직이라 불릴 정도로 동서 유럽을 이렇게 공포에 떨리게 한 그런 인물이었는데 유럽에서 흉노 제국 못지않은 훈 제국이라는 큰 나라를 세웠던 인물입니다. 자, 이렇게 몽골 지역에서 흉노 제국은 사라졌지만 흉노 사람들은 남았습니다. 당연히 한나라하고 동맹을 맺고 연합군까지 세웠던 이 남흉노에는 한 20만 개 정도의 흉노 사람이 20만 가구의 흉노 사람이 남아 있었다고 하고 북흉노에는 한 10만 개 정도의 흉노 가구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역사 무대에서 흉노 제국은 사라졌지만 이 제국이 남긴 문화와 사회 이런 것들이 그 몽골 지역에서 이후로 부상했던 여러 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전통이 그대로 계승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흉노를 이어서 이게 선비가 바로 등장하는데요. 이 선비는 원래 이게 흉노 고대부터 이 흉노족하고 이게 동혼을 맺어왔던 그런 부족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선비는 당시에 그 동호회 구성 안에 있었는데 이 동호회 구성 안에는 이 선비뿐만 아니라 오한, 오락후, 구머시 등의 그런 큰 부족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3세기경 이 흉노가 부상할 때 흉노에 흡수되었다가 2세기경부터 해서 이 동호는 다시 선비와 오환이라는 두 큰 무리로 다시 역사 무대에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선비는 고대의 그 흉노의 땅을 다 회복하고 또 이렇게 커다란 선비 제국을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 중국인들은 이 흉노에 대해서 기록을 남긴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화면을 통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자, 흉노가 비한 이후로 선비가 부상하여 흉노의 옛 땅을 회복하고서는 자신들의 군대가 10만 군에 이른다고 자랑한다. 선비는 힘이 세고 장성하다. 그들의 말은 흉노의 말보다 빠르고 그들의 화살은 흉노의 화살보다 날카롭다. 자, 중국 사람들이 그때의 선비를 이렇게 경계하고 있고 한 번은 이게 한나라가 선비를 정복하기 위해서 대군을 동원했는데 그게 패하고 이 한나라가 또 선비에게 굴복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흉노 못지않은 큰 제국을 세웠던 선비는 234년에 이 흉노계의 직속인 유언에게 멸망당합니다. 자, 이렇게 이게 선비가 해체되고 나서 이게 몽골 지역의 역사 무대에서는 이게 흉노계의하고 선비계의 이렇게 다양한 부족들이 생겨납니다. 생겨났다라기보다는 이게 큰 제국들이 해체되니까 원래 있었던 부족들이 다시 등장한 겁니다. 자, 그리고 흉노가 망하고 이게 선비가 들어서면서 흉노의 남은 무리를 흡수하고 흉노하고 선비의 그런 새로운 혈통 부족이 생겨나는데 이것이 바로 닭발 부족입니다. 그래서 이 닭발 부족 중에 율란하고 진우 등의 성씨 있는데 이 율란이 훗날에
거란의 야율시가 되고 친호는 훗날의 몽골의 치누스 성씨가 되었습니다. 자, 이외에도 오환이 있었는데 오환은 멸망하고 나서 13세기 얼허노드라는 그런 또 큰 세력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구모시 있는데 이 구모시는 몽골 말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모시 사람들이 그 훗날의 그 몽골 지역에서 10세기부터 12세기에 활약했던 거란하고 혈통적으로 가장 가까운 부족이라고 합니다. 자, 이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모용하고 닭발이 이렇게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이 모용 쪽은 3세기에 현재 남몽골의 돈방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용 쪽에 우두머리들 중에서 그 모용웨라는 사람이 이제 활약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부족들을 흡수하고 전복함으로써 나중에 중국까지 위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용웨라는 나라를 세우고 318년에 자신을 선우로 자칭합니다. 그래서 이 모용웨가 죽고 나서 이 모용웨의 아들인 모용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모용항이 나라의 이름을 처음으로 연나라로 바꿉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제 선우가 아니라 칸이라고 자칭했습니다. 이때부터 몽골 역사상에 아마 칸이라는 말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연나라는 그 모용황의 아들 모윤준 시대에 이르러서 영토를 만주까지 벌치고 이렇게 활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때 중국하고의 갈등이 심하고 또 중국의 이간질 또 영향을 미치고 또 이렇게 권력층의 이렇게 권력 다툼이 또 이렇게 지속되면서 410년에 이 닭발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이 닭발은 지금 현재 몽골에 원래는 남방하고 남서방에 위치를 했던 그 부족인데요. 나중에는 그 동몽골하고 북중국까지 지배를 하면서 큰 나라를 세웠던 부족들입니다. 자, 이 닭발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흉노하고 선비로부터 갈라져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흉노하고 선비 못지않게 그런 전투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닭발족 사람들 중에 물리안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대까지 지금 캐릭터로 남아 있는데요. You will die pretending to be something you are not. Yet here I stand, proof that there is a place for people like us. A girl threatens our plans. A warrior. 그래서 지금의 할리우드계에서 이 뮬리안을 가지고 다양한 버전의 영화나 만화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대부분의 내용에는 이 뮬리안이 중국 여자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여자는 중국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닭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닭발족의 한 우두머리인 그 닭발큐라는 사람이 이 닭발위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닭발큐가 자신을 왕 자칭하고 주변에 있었던 또 부족들을 흡수하고 전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나아가서 북쪽에 있었던 위구라고 유언까지 전복을 하면서 그 하텅걸 이북의 땅을 다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자신은 이제 황제라고 자칭하고 중국에 있는 그 다통성을 이렇게 도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닭발위의 한 특징이 이 닭발위라는 나라는 중국의 농민하고 몽골의 목촉민이 같이 이렇게 아울려서 살았던 그런 독특한 문화를 가졌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단점인 게 나중에 지배층인 이 닭발족들이 점점 이렇게 중국물에 흡수되고 자신들의 닭발어와 닭발 문화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은 또 내부적인 갈등으로 이렇게 빚어나고 이 닭발이 동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서로 갈라진 끝에 518년에 그래서 또 이 닭발도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선비계의 여러 부족들이 활약을 펼치는 사이에 몽골 지역의 그 한가위 산을 중심으로 유언이라는 부족이 있었는데요. 자, 이 유언의 뿌리와 관련돼서 중국의 문헌은 또 상이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문헌에서는 이 유언이 흉노계의 관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또 일부 문헌에서는 아니다 동호계의 관례다 이렇게 문헌 자체가 또 상이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몽골 학계에서는 대개 이 유언이 흉노계의 관례로 보고 라시드 앗딘의 집사에 기록된 니룬이라는 부족이 이 바로 유언이라는 부족이 맞다라는 데에 이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라시드 앗딘의 집사라는 책은 일칸국 시대의 그 일칸국 칸이 자신의 재상에게 쓰라고 자신의 재상인 라시드 앗딘이라는 사람에게 쓰라고 한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소조한 역사 문헌인데요. 그래서 이 문헌을 보면 지금의 몽골 쪽의 뿌리는 니룬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 사학계에서는 이 유언하고 니룬이 같은 그런 부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몽골 학자들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일본의 또 시라토리 구라키치라는 학자하고 또 몽골의 수후파트르 등 그 고대 역사의 대표 학자들이 또 이 니룬하고 유언은 같은 부족이었다라고 보고 몽골 쪽의 뿌리가 맞다 이렇게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유언의 시조는 목골려라는 사람하고 관련이 깊은데요. 자, 이 목골려의 출신과 관련된 내용이 또 중국 문헌에 나타납니다. 자, 해당 기록을 화면을 통해서 보면 연연은 동호의 후손으로 그 성씨는 옥고려이다. 닭발부 수령 닭발령미 동치 말년 선비의 약달 기병이 한 노예를 획득하였는데 그의 머리카락은 눈썹까지 내려가고 이름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목골려라는 이름을 주었다. 목골려는 대머리라는 뜻이었다. 옥고려는 발음이 비슷하기에 그의 후대 자손은 옥고려를 시족의 이름으로 삼았다라는 기록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 문헌은 이 유언의 시조로 이제 선비 사람이 잡아온 노예가 이렇게 유언의 시조다 이렇게 중국 문헌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언이 그 활약을 펼쳤던 시대는 옥고려 그 사륜 시대부터인데요. 그래서 이 유언도 이게 다른 지금까지 있었던 몽골 부족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부적인 권력 다툼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555년에 이게 두르크에게 멸망당합니다. 자, 이렇게 유언이 이게 멸망하고 나서 당연히 그 일부는 그 새로 등장한 두르크에게 흡수되었을 것이고 또 일부는 유언 그 서양으로 넘어가서 아바르 쪽으로 역사를 남겼습니다. 자, 이 다음에 이제 55년이 되면 이제는 몽골계의 부족들이 몽골 지역을 이렇게 지배하는 역사는 마감하고 이제 두르크계의 부족들이 생겨납니다. 자, 지금까지 몽골 2000년 가량의 역사 중에서 고대에는 어떤 부족들이 있었고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큰 흐름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몽골에서는 지금 어떤 성씨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는 것이 1강의 내용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